나는 평범한 대학생이다. 이번 학기에 새로운 자취방으로 이사하게 되었고, 새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짐을 옮기고 방을 정리하기 위해 일주일 정도 여유를 두고 이사를 했다. 새로운 동네는 조용하고 한적해서 마음에 들었다. 나는 이 방에서의 새로운 시작을 기대하며 활기차게 짐을 풀고 자취방을 꾸몄다. 그런데 이사한 지 나흘째 되는 날부터 이상한 일이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작은 소리로 시작했다. 밤이 되면 벽 너머에서 무언가 긁히는 소리가 들려왔다. 원래 건물이 오래되면 이런 소리는 흔하다고 들어서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러다 어느 날은 새벽에 누군가 내 방문을 노크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 시간에 누가 올 리가 없다고 생각하고 무시했다. 그런데 그 소리가 반복해서 들렸다. 두려운 마음에 문을 열어보지는 못하고 숨 죽인 채 아침이 올 때까지 깨어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이웃에게 조심스럽게 이 얘기를 꺼냈다. 이웃은 심각한 표정으로 여기 살기 전에 사람들도 그런 얘기를 했었다고 말했다. 그 이야기에 소름이 돋았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집주인에게도 물어봤지만 그는 이런 일이 처음이라며 전혀 모르겠다는 반응이었다. 이후 며칠간 별다른 일은 없었고 나는 그저 이상한 착각을 했겠거니 하며 잊으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어느 날 밤 한 번도 보지 못한 전화번호로부터 메시지가 왔다. 문 열어줘라는 단 2글자였다. 소름이 끼쳤다. 전화번호를 검색해봤지만 어떤 정보도 나오지 않았다. 그날 밤도 어김없이 벽을 긁는 소리와 문 노크 소리가 계속되었고 나는 점점 지쳐갔다. 결국 이 일을 해결하기로 마음먹고 CCTV를 설치했다. 그리고 그날 밤 카메라에 찍힌 영상을 확인하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영상에는 문 앞에서 내가 잠들기를 기다리는 듯한 모습을 한 낯선 사람이 보였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그 사람이 분명히 방으로 들어오는 장면이 찍혔지만 나가는 장면은 어디에도 없다는 것이었다. 나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수사를 시작했으나 별다른 단서는 없었다. 다만 경찰이 이 건물의 과거를 조사하던 중 이 건물에서 실종된 사람들이 몇 명 있었던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 실종된 사람들 중 몇 명이 나와 같은 방을 사용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나는 더 이상 그 방에서 지낼 수 없었다. 짐을 싸서 친구 집으로 몸을 피했다. 그 이후로는 별다른 이상한 일은 없었지만 여전히 그 방에서 있었던 일은 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가끔 밤이 되면 여전히 그 방의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고 그곳에서 도망쳐 나온 것이 가장 잘한 일이었다고 생각한다. 이후로 나는 가능한 한 오래된 건물에서의 거주를 피하고 있다. 그리고 아무리 그럴듯한 이야기라도 이 세상에는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고 믿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두 번째 이야기 몇 해 전 나는 대학생 시절 여름방학을 맞아 친구들과 함께 캠핑을 가기로 했다. 목적지는 한국에서도 유명한 달빛 산장이었다. 그곳은 산속 깊이 위치한 오래된 산장으로 한때는 부유한 가족이 소유했던 별장이라고 들었다. 그러나 지금은 몇십 년째 방치되어 폐허가 되어 있었다. 이 산장은 특히 밤에 기묘한 일들이 벌어진다는 소문 때문에 많은 호기심을 자아냈다. 우리 일행은 총 5명이었다. 나와 민수, 지영, 태훈, 그리고 새롭게 우리 무리에 합류한 서연이었다. 산장까지는 차로 이동한 뒤 산길을 한참 걸어가야 했기 때문에 우리는 도착하자마자 준비해온 텐트를 쳤다. 낮에는 따뜻한 햇빛과 함께 산속 공기를 만끽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해가 지고 어두워지기 시작하자 주변은 순식간에 음산한 분위기로 변했다. 우리는 산장 안으로 탐험을 가기로 했다. 들어가는 순간 부서진 가구들과 먼지 쌓인 바닥이 눈에 들어왔다. 이미 오랫동안 사람이 살지 않은 것은 분명했다. 우리는 각자 스마트폰에 손전등 앱을 켜고 산장을 둘러보았다. 1층은 비교적 무난했다. 부엌과 거실, 오래된 피아노가 놓인 방이 전부였다. 그러나 2층으로 올라가자 상황이 묘해졌다. 서연이 무슨 생각으로 그랬는지 옥상에 올라가 보자고 했다. 난간 옆에 서면 아래쪽에 펼쳐진 숲이 보이는 구조였다. 그러나 그곳에 올라간 순간 서늘한 바람과 함께 어디선가 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나는 노래 같았지만 우리 중 아무도 그런 노래를 부르지 않았다. 우리는 괜히 기분이 나빠 옥상을 떠나 서둘러 아래층으로 내려왔다. 그 후 우리는 거실에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모두가 조금씩 이상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다. 지영은 창밖에서 누군가의 그림자를 본 것 같다고 했고
태우는 방금 전에 머리가 아팠다고 했다. 분위기는 점점 더 긴장되었다. 그때 갑자기 산장의 거실 불이 모두 꺼졌다. 스마트폰을 다시 켜자 불안감에 휩싸인 우리는 다시 전원을 확인했지만 분명히 전원은 꽂혀 있었다. 우리는 결국 모든 걸 포기하고 산장을 나가기로 했다. 그러나 밖으로 나가던 도중 민수가 갑자기 멈춰서더니 들었어? 라고 물었다. 모두 귀를 기울였을 때 또다시 그 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더욱 불안해진 우리는 산장을 빠져나와 밖으로 나왔다. 그런데 놀랍게도 텐트가 있던 자리가 텅 비어 있었다. 우리는 텐트를 분명히 그곳에 쳐두었는데 마치 텐트가 존재했던 증거조차 남지 않은 것처럼 흔적이 사라져 있었다.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힘껏 차로 돌아와 곧장 도시로 향했다. 이후로는 그 누구도 그날의 일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돌아와서 산장에 대해 더 알아보던 중 그곳에서 한 어린아이가 실종된 사건이 있었다는 정보를 알게 되었다. 아이는 끝내 찾지 못했다고 한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달빛 산장에서 겪은 기묘하고 끔찍한 밤이었다. 우리는 그곳을 다시 찾지 않을 것이며 그날 이후로 산속에 대한 끔찍한 악몽에 시달리고 있다. 지금도 가끔씩 아이의 웃음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것 같다. 세 번째 이야기여는 늦은 여름밤. 준호라는 대학생은 밤늦게까지 과제를 마친 후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그의 집은 서울 외곽의 한적한 동네에 위치해 있었고 그날 따라 지하철에서 내리니 거리에는 인적이 드물었다. 집으로 가는 지름길은 작은 공원을 가로질러 가는 길이었다. 항상 사람들로 북적이던 공원이었지만 새벽이 가까워진 시간 탓인지 무서울 정도로 조용했다. 준호는 공원의 작은 오솔길을 따라 걸으며 집으로 향했다. 공원 안쪽으로 한참을 들어갔을 때 등 뒤에서 준호야 라는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깜짝 놀라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너무 피곤해서 환청을 들은 걸 거야. 스스로를 그렇게 위로하며 다시 발걸음을 옮겼다. 그러나 몇 발짝 걷지 않았을 때 이번에는 더 가까운 거리에서 준호야 가지마 라는 목소리가 들렸다. 이번에는 그 목소리가 자신을 부르는 것만이 아니라 멀지 않다는 것을 확신했다. 두려움이 엄습했지만 그는 용기를 내어 소리가 들린 방향으로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등 뒤로는 짙은 어둠 속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가로등 불빛이 바람에 흔들리며 그림자를 길게 들이고 있을 뿐 조금 더 빠른 걸음으로 걷던 그는 갑자기 발밑에 걸리는 감각에 휘청였다. 밑을 내려다보니 낡은 인형 하나가 떨어져 있었다. 인형의 얼굴은 흑투성이었고 한쪽 눈은 떨어져 나가 있어 소름 끼치게 보였다. 이런 게 왜 여기에? 준호는 섬뜩함을 느꼈지만 다시 빠른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그 순간 인형에서 갑자기 준호야 같이 놀자 라는 비애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준호는 비명을 지르며 인형을 차버렸고 그 충격으로 인형은 풀숲 사이로 굴러들어갔다. 너무 놀라 달리듯 공원을 벗어난 그는 숨이 차오른 상태로 길거리에 나섰다. 쿵쾅거리는 심장을 진정시키려 하는 순간 멀리서 경찰차의 불빛이 보였다. 경찰차 앞에는 몇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경찰이 현장을 조사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궁금함을 이기지 못한 준호는 조심스레 그쪽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그곳에 도착하자 그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다. 그곳에는 남자 한 명이 쓰러져 있었고 주변에는 피가 흥건했다. 그는 같은 학과 친구인 영진이었다. 믿을 수 없는 광경에 혼란스러움을 느낀 준호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굳어 있었다. 경찰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영진은 누군가와 몸싸움을 하다가 칼에 찔려 목숨을 잃은 것이었다. 더욱 소름 끼친 것은 그의 손에 낡고 흑투성이인 인형의 한쪽 눈이 쥐어져 있었다는 것이었다. 인형의 눈은 처음 준호가 주었던 그 인형의 눈과 똑같이 생겼다. 그 이후로 준호는 그 길로 다시는 다니지 않았다. 친구의 죽음과 그날 밤의 기이한 경험은 오래도록 그의 기억에 남아 그를 괴롭혔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준호는 그때의 경험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공유하기로 결심했고 그 이야기는 빠르게 퍼져나갔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단순한 우연의 일치라며 가볍게 여기기도 했지만 또 다른 사람들은 그 공원이 오래전부터 기묘한 소문이 자자했다며 준호의 이야기가 사실일지도 모른다고 수군거렸다. 공포는 그렇게 다시 세상 속으로 퍼져나가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했다. 네 번째 이야기. 어느 늦은 가을밤 평소 공포 체험을 좋아하는 4명의 대학생
영수, 한치, 지훈 그리고 미나는 인터넷에서 유명한 흉가를 찾아가기로 했다. 그들이 방문하기로 결정한 곳은 도시 외곽에 있는 어느 오래된 폐가였다. 이곳은 수십 년 전 끔찍한 사고로 한 가족이 모두 숨진 후 아무도 살지 않게 되면서 마을 사람들 사이에 귀신이 나온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한 곳이었다. 출발 전 그들은 인터넷에서 여러 공포 체험기를 읽으며 이곳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다. 이야기들은 하나같이 섬뜩했다. 집안에서는 사람들이 울거나 소리 지르는 소리가 들린다거나 벽에 걸린 낡은 사진 속 인물이 눈을 깜빡였다는 등의 끔찍한 이야기들이 끝도 없이 이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호기심은 두려움을 이겼다. 캄캄한 밤 네 사람은 손전등과 카메라를 챙겨 그 흉가로 향했다. 그곳에 가까워질수록 길은 점점 험해졌고 사방은 온통 어둠에 휩싸였다. 결국 차를 내리고 걸어가야만 했다. 나무가 우거진 좁은 길을 따라 20분쯤 걸었을까. 그들은 드디어 목적지에 도착했다. 낡고 부서진 대문을 지나자 한때는 화려했을 법한 집이 그들 앞에 위태롭게 서 있었다. 집 안에 들어서자마자 싸늘한 바람이 그들을 반겼다. 현관에 발을 딛는 순간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었다. 집안은 칠흑같이 어두웠고 사방에서 낡은 목재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영수는 경쾌한 표정으로 손전등을 들고 먼저 앞장섰다. 그러나 곧 그들 모두는 이상한 느낌을 받기 시작했다. 벽에는 오래된 가족 사진들이 걸려 있었는데 마치 그들을 쳐다보는 것만 같았다. 그들은 각자 돌아다니며 촬영을 시작했다. 첫 번째 층은 비교적 평범했다. 다만 오래된 가구들과 먼지가 쌓인 거울이 전부일 뿐이었다. 그러나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 발을 들이자 갑자기 차가운 바람이 휘몰아치며 집안의 문들이 쾅쾅 닫히기 시작했다. 여기저기서 이상한 속삭임이 들려왔다. 현지는 갑작스러운 두려움에 손전등을 떨어뜨렸고 지우는 급히 주워들고 나머지 사람들에게 따라오라고 손짓했다. 그들은 방마다 들어가며 집안을 철저히 살폈다. 어느 순간 미나는 이끌리듯 의문의 문 앞에 섰다. 오래된 문은 다른 곳들과는 다른 불길한 기운을 풍기고 있었다. 그녀는 문을 열고 안에 들어섰지만 곧바로 죽은 듯한 침묵에 사로잡혔다. 방 안에는 낡은 일기장 하나가 놓여 있었다. 호기심에 그녀는 그 일기장을 열어보았고 무엇인가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그녀를 압도했다. 그 일기장에는 이 집의 마지막 주인인 한 가족의 일상이 적혀 있었다. 그러나 마지막 몇 장은 이해할 수 없는 글씨들과 괴상한 그림들로 가득 차 있었다. 그중 한 페이지에는 나를 찾지 마라, 나를 깨우지 마라라는 문장이 반복되어 있었고 마지막 장에는 붉게 흐릿하게 죽음이 이곳에 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그때 갑자기 집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했고 층계 아래에서 계단이 부서지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다. 무언가가 그들을 쫓아오는 것이 분명했다. 네 사람은 공포에 질려 급히 집을 빠져나오기 시작했다. 거친 숨소리를 내뱉으며 그들은 들뜬 마음으로 무사히 밖으로 나왔다. 뒤돌아보니 집은 마치 그들을 삼키려는 괴물처럼 어두운 실루엣을 그려내고 있었다. 얼마 후 그들은 집을 빠져나와 숨을 돌렸다. 흉가에서의 경험은 그들에게 끔찍한 공포로 남았다. 미나는 그 집에서 발견한 일기장을 잊지 못했다. 시간이 지나자 그들 중 누구도 그날의 일을 입에 올리려 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 집은 여전히 홀로 버려져 그들 사이에 누구도 다시는 그곳에 가까이 가지 않았다. 이렇게 그들의 흉가 체험은 끝이 났지만 네 사람은 그날 이후 종종 꿈속에서 그 집을 보곤 했다. 그들이 꿈에서 깨어날 때마다 마치 무엇인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오싹한 느낌에 사로잡혔다. 그리고 그들은 알 수 있었다. 정말로 무언가 그 집에 그리고 그들 안에 남아있다는 것을.